때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른 2020년. 한반도를 뒤흔들 지상 최대의 전투가 시작된다.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논하러 왔소. 가장 많은 부대를 거느린 진보군단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맞서는 보수군단 미래통합당. 호남을 압도했던 4년 전을 기억하는 빈생당. 독자의 길을 가는 저희당. 중도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 당대. 작지만 야심찬 제 세력들이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 전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난과 코로나 역병으로 흔들리는 민심에 한때 놀랐고, 미래통합당은 부산, 울산, 경남부터 잃었던 땅 되찾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 전투에는 두 거대 정당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세력들이 급조돼 태어났으나 당초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변질됐다. 그렇다면 이 싸움터에 가장 많은 깃발을 꽂은 뒤 백성들이 허리 펴고 살도록 해줄 자 누구이든가 경자년 4월 보름 역사를 바꾸고 손에 땀을 쥐는 전쟁이 시작된다. 네, 이번 총선 결과 어떻느냐에 따라서 향후 종국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총선 의석수별 어떤 시나리오들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대 총선 결과, 최근 총선 결과를 봤더니 사실 17대 총선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과반 차지했고, 그렇죠. 18, 19대 때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과반을 차지했는데, 지난 총선 사실 더불어민주당 1당, 새누리당 2당이긴 했지만 단 한 석 차이였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러면 1당이 되는 것, 그리고 과반으로 1당이 되는 것, 이게 좀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1당이 되는 것은 네네. 한 석만 만에,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국회의장을 어떻게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점들은 의미가 있지만 과반 이상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갖고 있죠. 왜냐하면 예. 법안을 상정하는 거나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과반 이상이 되면 다른 소수 정당과 연합을 해서 네. 법안을 처리하는데 훨씬 유리해질 수 있어요. 예. 전국 주도권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석이 많은 것과 과반 이상을 갖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소수 정당의 예컨대 한 석만 많게 되면요, 다른 여러 소수 정당과 연합을 해야 되지만 네네. 과반이 넘어가면 약 20, 30석만 더 있으면 얼마든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훨씬 유리한 지점에서 국회 주도권을 쥐고 전국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변호사님, 이번 총선 특히 이 의석수를 가지고서 180석이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길래 그런 겁니까? 네, 먼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네. 1당이 되면은 국회의장을 낼 수가 있어요. 국회의장이 여기서 나오면은 국회의장은 국회 어떤 의사 진행과 관련한 절차적인 지휘권을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안건을 내고 임시회를 공고하고 이런 것들이 국회의장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국회 1당이 되는 정당이 유리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과반수가 되면은 각종 법안이라든지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같은 이런 주요 국가기관을 동의권이 이제 국회 과반수가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과반을 얻게 되면은 그 정당이 그렇게 지지하는 바대로 그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80석을 얻게 되면은 쟁점 법안과 관련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서 통과하는 게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200석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는 개헌 요건이거든요. 예. 지금 헌법 개정이 한 9차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80년대 개정 이후에 한 번도 개헌이 되지 않았는데, 네네. 그때 그러면은 이번에 200석을 어느 한 정당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개헌까지도 가능해지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여러 의석수 여야 모두
일당, 과반, 180석 모두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특히 저 국회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더라고요. 국회의장이 그렇게 권한이 막강한 건가요? 권한이 있죠. 왜냐하면 첫째는요, 이 회의 진행 전체를 주관하고 네. 직권 상정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네. 법안을 예를 들어서 올려야 표결을 붙일 텐데 네. 이게 충돌해서 여야가 제대로 충돌해서 만약에 의견이 불일치하면 네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난해 패스트트랙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네. 문제도 국회의장이 상정을 해주기 가능한 것이고요. 예. 필리버스터를 만약 하게 되면 그것도 국회의장이 동의해줘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회의 진행 절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의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의장이나 아니면 사보임 문제도 지난번에도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보임을 그렇죠. 하는 문제 때문에. 네. 그것도 국회의장이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또 직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럼 상임위원장 배분은 물론 국회의장이 일반적으로는 여야 합의를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국회의장이 직권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배치 문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하나 국회 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관급 자리도 많이 있고요. 예, 예. 국회 도서관장이나 이런 자리들을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도 국회 운영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번엔 이제 의석수별로 이제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자면은 교수님 만약에 비례정당인 시민당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네.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네.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이 상당히 탄력을 받게 되죠. 이제 후반기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하고 또 뒷받침하는데 강력한 힘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면 국정 운영이 상당히 순조롭게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네. 점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또는 유권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과반수를 달라. 그래야 힘을 얻어서 국정 운영의 전반이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 그 맥락에서 주장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미래통합당과 그 이제 비례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것도 향후 전국 상황 달라지겠어요. 만약에 이제 범보수, 보수 네. 쪽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각종 이렇게 법안 통과라든지 국회의장 자리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무슨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종 국가기관에 대한 동의권이 과반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도 좀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몇 분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범보수를 차지한 당이 브레이크를 걸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양쪽 다 지금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양쪽 다 과반을 차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캐스팅 보트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캐스팅 보트가 역할이 커지는 거죠. 아, 예, 예.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비슷한 정도의 숫자를 나눠 가지는 경우는 네네. 캐스팅 보트가 어느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법안 처리라든지 국회 운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예컨대 지난번 4+1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협의체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을 해가지고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을 처리시켰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두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떤 법안이 다른 소수 정당과 어느 정당이 함께 하게 되면 법안 처리에 있어서 법안 처리가 아주 잘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소수 정당들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소수 정당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연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소수 정당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의석수는 적지만 국회 전반적인 운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군소 정당들의 전략을 보면은 이게 범진보냐 범보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발언 이후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정권 심판에서 정권 견제로 지금 전략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범진보로 분류되는 정당에서는 어차피 180석 가져가는데 원내 다양성을 확보해달라 이런 전략으로 가고 범보수로 분류되는 정당에서는 어떤 거대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2년 뒤면 또 대선이 있잖아요. 이번 총선 결과가 차기 대선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총선 결과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뭐 친문 진영의 입김이 더 강화가 될지 아니면 친문 대 비문의 이런 대립구도가 심화될지 그다음에 차기 친문의 대선 주자로서 뭐 각광받을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그 의석 차이가 확 나버리면 모르겠는데 얼마 뭐 박빙으로 끝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더불어시민당 여기는 플랫폼 정당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과연 누가 승리를 했다고 해야 될지 앞에 10번, 10번까지는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뭐 범진보까지 넣고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보수당 내에서는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점점 더 견고해지든지 아니면은 뭐 광진을이라든지 동작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춘추전국 시대가 된다든지 뭐 두 갈래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런가요? 어떻게 총선 뭐 결과는 저희가 뭐 전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딱 총선이 끝나면 예. 이제 모든 정당들이 이제 시선이 딱 대선으로 간다 이런 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지금 2022년 네. 3월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대선 후보들 뽑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계산해 보면 네. 거의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네.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려면 자체적으로 또 경선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이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결국 이제 그때부터 대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총선 끝나고 나면 대선 정부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번 선거 총선 끝나고 나서 과연 당이 양쪽 당, 큰 당만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아마 조기 전당대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어떤 당이든 총선 결과에 대한 어떤 성적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적표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전면 쇄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특히 이제 만약에 패배한 정당이 있다면 그 패배한 정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후폭풍이 많이 불고요. 책임론에서 지금의 지도부, 현 지도부가 어느 당이 됐든 네.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 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 대선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분이 당권을 먼저 쥐고 나중에 대선 후보로 갈지 아니면 아예 두 개를 나눠서 당권은 누군가가 하고 대선 후보로 커갈지 이 문제도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총선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조기 전당대회도 함께 맞물려 있고 대선 후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대선도 뭐 대선이지만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각 당내 상황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개파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책임론이 부담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패배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서 만약 패배를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개파 간 갈등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총선 기관이니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개파 간의 갈등이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고요. 아주 이 개파 갈등의 배경에는 결국 대선과도 연관돼 있어요.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개파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를 양당이 다 치르게 된다고 하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원내대표든 아니면 당 지도부에 진입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즉 그러다 보면 결국 개파 갈등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마지막으로 두 분 생각에 뭐 이번 총선 결과를 떠나서 21대 국회 좀 이런 국회가 되면 좋겠다. 혹시 전재현 변호사님 먼저 어떤 생각 있으세요?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냥 이 나라 다음 세대까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잖아요. 물론 비판하고 견제하고 해야 됩니다. 그건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화합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민식이법이든 이런 정말 국민들의 공감, 엠번방 관련해서 이제 법을 또 정비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고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국회가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총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유권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